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그중에서도 좀 드문 에너지, 콘덴세이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6일 날 서울 옆에 있는 인천항으로 머나먼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콘덴세이트가 들어왔어요. 콘덴세이트는 이제 여러 곳에서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들어온 콘덴세이트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호주 북부에 있는 해상 가스전인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 바로사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ENS 우리나라 기업이죠. 이곳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로사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호주 북부 이 다윈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다윈 북부에 다시 티위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다시 또 서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되는 이제 해상 가스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러 곳에 이렇게 시추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가스를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PSO 이 부유식 설비로 다 모아서 이곳에서 LNG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사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들어오는 이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콘덴세이트, 보통 우리가 초경질류라고 그러죠. 매우 가벼운 기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콘덴세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0만 배럴씩, 그러니까 20년 하니까 2,200만 배럴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당연히 LNG죠. LNG 같은 경우에는 총 20년 동안 2,600만 톤을 이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호주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한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는 가깝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중동보다 가깝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적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에너지원이다. 근데 그러한 지역에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 ENS가 이제 성공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콘덴세이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초경질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원유 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로 원유 보신 분들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콘덴세이트 그러면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물리 시간 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화학 시간인가요?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핏 들어봤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원유나 이런 것들을 정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콘덴세이트인데 실제로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옅은 황색인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이 콘덴세이트는 좀 여러 가지 성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유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세이트를 제일 좋아하는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 석유화학 쪽입니다. 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프타를 만들어서 이 나프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P 시리즈죠. 뭐 폴리에틸렌부터 시작해서 폴리프로필렌 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 나프타를 만들기 제일 좋은 원료가 바로 콘덴세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프타 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 나프타 수율이 이제 콘덴세이트로 만들면 수율이 한 50에서 80% 가까이 나오니까 석유화학 전용 원유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원료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바로사 가스전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콘덴세이트하고 같이 말씀드리는데 가스전이잖아요. 그런데 콘덴세이트는 액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 지하에서는 가스 상태예요. 그래서 지하는 압력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온도도 높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이 원래 천연가스의 원료인 메탄뿐만 아니고 뭐 프로판, 에탄,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이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놈들이 다 하나의 가스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스를 뽑기 시작을 하면 온도는 그대로죠. 낮은 곳에 있으니까 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압력만 쭉 낮아지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이제 선을 딱 넘기기 시작하면 이 중에서 이제 가스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가 응축이 되면서 더 이상 가스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역행응축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요 점을 이제 이슬점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격이 그래도 어쨌건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연가스도 팔고 콘덴세이트도 팔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이 뽑을 때 콘덴세이트가 이제 가스보다 먼저 이제 이 나오는 가스가 나와야 되는 공급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뽑아 나와야 될 가스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스를 뽑는다,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이제 정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뽑아 올린 가스에서 이것저것 다 이제 습기와 수분과 관련된 것들을 싹 제거하고 이 드라이한 가스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까 액상이 되는 뭐 이슬점 압력 그걸 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콘덴세이트라는 것은 석유화학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러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를 뽑을 때 보면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하는 메탄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콘덴세이트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땅속에서 천연가스를 뽑을 때 같이 나오는 이제 부산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콘덴세이트는 땅속에 있을 때는 기체, 나올 때는 액체, 두 얼굴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유인가? 아니야, 석유 제품인가? 이게 막 헷갈리는 이제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콘덴세이트라는 이 친구는 많은 제재를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꾸라지 같은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한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미국하고 이란 사례입니다. 미국하고 이란 요즘에 전쟁 중이지만 이 콘덴세이트 가지고 서로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하루에 1,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1위의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하루에 1억 배럴인데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그중에 미국 혼자 1,400만 배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 또 일부를 해외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옛날에도 이제 원유를 많이 수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1973년 이제 오일 쇼크를 겪은 이후에 자국의 원유가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이 높아지죠. 야, 이거를 돈 받고 다른 나라에 팔았다가 우리 원유가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1975년에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이제 법을 만듭니다. 에너지 정책 보전법이라는 이제 법을 통해 가지고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는 전부 다 해외로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원유로는 못 나가지만 이거를 정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리파이너리죠. 정제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증류를 해 가지고 뭐 휘발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유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한 그래서 석유류 제품은 계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상태 그대로는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일정 부분 가공을 해서 뭔가 특화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보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75년부터 만들어진 이 법은 뭐 미국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석유 생산량 자체도 뭐 계속 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유 우리는 수출할 물량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셰일 혁명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막 곳곳에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막 갑작스럽게 원유 생산량이 막 증가하고 천연가스 생산량도 마구마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셰일이라는 것은 가벼울 경자 쓰는 경질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베네수엘라, 중동산, 이제 중진류, 가운데 중자 아니면 무거울 중자 이런 중진류 쪽에 이제 맞춰놨다 보니까 이 경질유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질유보다 더 가벼운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뽑는 와중에 계속 나오는 이제 콘덴세이트 이런 친구들은 정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 만드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고 여기서 나오는 이 콘덴세이트도 어딘가 누군가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팔아야만 자기들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콘덴세이트가 별로 이제 갈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해외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1975년부터 원유 수출을 이제 금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 콘덴세이트라는 것은 원유가 아니지 천연가스를 뽑고 나면 뽑는 와중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유라고 볼 수가 없어라는 이제 주장. 야, 어쨌건 땅에서 뽑아가지고 나왔으면 그게 그 액상으로 됐으면 다 원유지라고 이제 하는 주장. 이것이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이제 미국에서 이 콘덴세이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 연방 정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2014년에 이제 산업안보국 BIS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즉 콘덴세이트는 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을 할 수 있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이 논리는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콘덴세이트는 이제 액상이죠. 근데 이 콘덴세이트를 자꾸 어디론가는 옮겨서 이를테면 탱크에라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담으려고 차에다가 실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실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안에는 휘발성 가스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러한 석유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성 가스를 일정 부분 이제 제거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증기압을 살짝 맞추는 그냥 기준에 맞추는 아주 간단한 그런 작업이죠. 이것을 무슨 정제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건 산업안보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법에 정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규율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서 난 거를 그냥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일단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팔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제된 석유 제품이라고 간주할 테니까 갖다 팔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땅에서 뽑아낸 액체 연료인 이제 콘덴세이트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덴세이트라는 친구가 이게 정말 원유인가? 아닌데 원유는 아닌데 가스의 부산물인데 그래도 액체잖아. 기체와 액체를 넘나드는 아주 오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에 빈틈을 타가지고 수출 금지를 돌파한 이제 가장 선봉장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산 이 콘덴세이트가 처음에 국제 시장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면 세계 시장에 처음 등장한 미국산 콘덴세이트 용감하게 산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사가 미국산 콘덴세이트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쓸만하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보면은 폭발적으로 이제 미국 콘덴세이트 수출이 마구마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라보던 뭐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미국 행정부도 야 이거 결국은 뭐 땅에서 뽑아 올리는데 우리 혼자 다 쓰기에는 지금 처치곤란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한 정유시설이나 맞춤형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그냥 갖다 팔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국들 그리고 뭐 미국 사이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더 단단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좋게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즉 원유나 콘덴세이트나 어차피 뭐 땅에서 다 뽑아서 나오는 것들인데 뭐 쓰기 나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미국 의회가 이제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을 이제 폐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국은 이제 자유롭게 원유를 수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이라는 것이 미국 내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까지 생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콘덴세이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아직까지 미국 원유 우리가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은 콘덴세이트와 이러한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도 콘덴세이트와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콘덴세이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만해에 있는 거대한 가스전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 카타르가 있고요. 여기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 미사일 드론 해가지고 카타르 공격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카타르와 이란을 가로지르는 요 해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하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천연가스 해저 매장된 이 지역이 정확하게 이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래 우리 같이 개발해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구멍 꽂아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뽑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스전인데 양쪽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잖아요. 자기들 위에 북쪽에 있으니까 노스필드라 부릅니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스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우스파, 노스필드 그냥 하나의 가스전인데 북쪽 남쪽에 서로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 뽑아서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카타르는 이제 하나의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콘덴세이트 부산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이제 콘덴세이트가 이제 이 사우스파에서 펑펑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하루에 20만 배럴 정도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카타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도 그렇고 야, 이 콘덴세이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천연가스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스전 개발을 했는데 노스필드나 뭐 사우스파나 다 같은 가스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이 드라이가 아니고 웨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종류의 가스들이 막 섞여 나오는 이제 이러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카타르와 이제 이란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카타르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당초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것을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수출한다라는 LNG, 당연히 LNG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GL 같은 액화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콘덴세이트 이런 것들도 다 나눠서 해외에 팔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기체 상태로 남아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 안에 헬륨도 있고 여러 가지 희귀가스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알뜰하게 분류해가지고 세상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자라는 것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불순물 빼고 나면 다 나눠서 세상에 갖다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났을 때 야, 이거 반도체용 헬륨이 부족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때도 이 카타르가 등장했던 이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자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수출로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콘덴세이트를 야 이걸 그냥 갖다 파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정제해서 갖다 팔면 더 낫지 않겠어? 나프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석유화학 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덴세이트를 다룰 수 있는 전용의 시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란은 이제 페르시안 걸프스타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콘덴세이트용 이제 정제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곳이 이제 페르시안 걸프스타 리파이너리라고 부르는 이제 콘덴세이트용 이제 분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건설하는 와중에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미국과 EU의 이제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비들이 수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대금 지급도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과 거래를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쪽 그 사우스파에서 나오는 콘덴세이트 양은 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천연가스를 점점 많이 뽑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콘덴세이트 양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거 도대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막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50만 배럴씩 이제 콘덴세이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치가 이제 곤란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콘덴세이트가 넘쳐나는데 저 반대쪽 극동 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콘덴세이트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좀 빨리 많이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높아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 콘덴세이트가 나프타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그러한 이제 전용 원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이제 후유증을 막 극복한 다음서부터 중국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석유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앞다투어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설 와중에 이 콘덴세이트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콘덴세이트 분류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증설이 이제 돼서 2016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콘덴세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2012년부터 이제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란산 원유 비중이 한 10% 정도 됐는데 이러한 제재 국면을 맞이하면서 절반 반토막이 납니다. 한 5%로 줄어들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제재를 받는 나라 제재 대상인데 그래도 어떻게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에 5%씩이나 들여와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이 5%의 대부분은 콘덴세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조금씩 물량이 달라지고 사실 이제 이 콘덴세이트를 따로 분류를 안 하는 통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란산 뭐 원유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한 70% 정도는 콘덴세이트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원유 수입하잖아. 그래서 아니 이건 콘덴세이트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지 이거는 원유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아니다. 이거는 리파이너리를 거친 석유류 제품이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여기서도 이제 통용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란 한쪽에서는 콘덴세이트가 계속 쌓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콘덴세이트가 더 많이 필요한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JCPOA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 핵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제재들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많은 제재들이 풀려나가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재고로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아치우는 어떻게 보면 세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콘덴세이트 분리기 뭐 새로 만들고 더 많은 콘덴세이트가 있으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란산에서 콘덴세이트가 마구마구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2017년에는 하루에 막 50만 배럴까지 도입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란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열심히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나프타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았던 짝짝꿍이 잘 맞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콘덴세이트 교역량의 25%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많은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던 이제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도입했던 물량 중에 절반이 이제 이란산이었다 보니까 우리와 이란은 어떻게 보면 원유보다도 이 콘덴세이트를 통해서 더 끈끈한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되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다음에 이란과의 핵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원상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뭐 그 이전에 JCPOA 이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이란에서부터 에너지를 이제 들여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 여기 이때는 콘덴세이트까지도 이제 수입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니 우리 지금 당장 뭐 돌려야 되고 이거 대체품도 찾아야 되는데 대체품 찾을 기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라는 이제 읍소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20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는 일단은 도입을 하는데 조만간 끊을 테니까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니까 빨리 다른 대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제 2019년 5월 달인가요?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되니까 이제 이란으로 들어왔던 콘덴세이트 재고가 이제 모두 소진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제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게 뭐 그러면 다른 지역 뭐 이를테면은 뭐 카타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콘덴세이트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할 때 콘덴세이트를 간단하게 뭐만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성상도 또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황 그리고 이제 API 뭐 요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봐가지고 뭐 원유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콘덴세이트는 이제 훨씬 더 여러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상대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콘덴세이트를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설비가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란산이 못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 설비로 이제 맞추기 위한 전환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대체품을 찾는다, 다양화를 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제 이 설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안정적으로 잘 아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여오기 쉬운 거죠. 어쨌건 우리나라는 이제 이란산 콘덴세이트와의 인연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이란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 과정에서의 비용 그리고 설비를 이제 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라면 피해로 남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이제 해외 수출이 안 되니까 콘덴세이트가 남아돌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야 이왕 못 파는 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쓰자라는 쪽에 또 대안을 만듭니다. 즉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원유나 콘덴세이트 이런 것들을 갖다 팔고 휘발유를 이제 수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콘덴세이트나 휘발유나 어차피 다 휘발성이 강하니까 야 이거를 손을 좀 봐가지고 우리가 콘덴세이트를 휘발유로 전환하면은 우리가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어? 라는 이제 사고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프레셔를 가하는 와중에 2019년 석유 제품 주로 이제 휘발유죠. 석유 제품과 관련된 국내 소비량을 자급 달성을 했다라고 선언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이제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콘덴세이트를 가지고 무슨 나프타를 만들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당장 국내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는 쪽으로 이제 사용처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콘덴세이트가 꽤나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되다 보니까 2020년이 되면 이제 콘덴세이트를 이제 우리는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전까지는 이제 이란이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의 콘덴세이트를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전쟁 와중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인 사우스파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스 뽑으면 나오는 콘덴세이트 이것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에너지라는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모든 것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참 고민과 제약 조건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콘덴세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삼 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주는 가까워요. 중동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운송비가 적게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차도 사실 안 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많은 에너지, 철강을 만들 때 필요한 유연탄, 코크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유연탄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쨌건 이러한 이제 호주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가서 이제 에너지 자원, 특히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투자를 이제 많이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이노베이션 ENS가 2012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 태워서 그냥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석유 생산, 업스트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에너지 자원의 공급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이제 LNG와 콘덴세이트가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물량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20년 동안은 새로운 하나의 이제 공급원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는 요즘처럼 위험한 시대에는 민간 기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처럼 전 세계가 이상해질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우리도 직접 이제 해외 자원 개발해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들여오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 한 20년 동안 돌이켜보면 이 해외 에너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뭔가 돈이 잘못 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나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잘 됐어? 못 됐어? 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모든 것을 또 일을 진행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이제 그러한 분야가 이러한 이제 자원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뒀을 때 보면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는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일단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3, 4년 만에 성과가 났어? 안 났어? 적자야? 흑자야?를 보다 보니까 안심하고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사실 돈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에서 이제 진득하니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는 파트너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당초 계약했던 것을 파기를 하고 쫓기듯이 보유했던 지분을 팔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해외 여러 파트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대한민국은 이런 자원 개발과는 맞지 않은 나라야라는 이제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이제 필요하고 특히나 에너지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호르무즈 사태에서 느꼈다시피 최고의 리스크는 뭐 적자가 아니고 아예 도입이 안 되는 에너지를 어디서 도입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말로는 다양한 곳에서 다변화를 해서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다변화라는 것은 그만큼의 또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즉 개발 이것을 지분 매입 생산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설비들을 어디다가 맞춰놓고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떨 때는 A 나라에서 어떨 때는 B 나라에서 어떨 때는 C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들여오면 그에 맞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그것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그거는 좀 싫어요. 비용도 낮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여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중동산 원유에 목을 매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외 자원 개발에서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LNG, 천연가스였습니다만 여기서 나는 콘덴세이트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의 뭐 에너지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이것을 더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한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콘덴세이트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콘덴세이트와 관련돼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이란 다 이 콘덴세이트의 특성, 기체냐, 액체냐, 원유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재와 법규를 피해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 에너지도 자원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이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두 얼굴의 그러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콘덴세이트와 관련된 내용 재밌으셨으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구독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